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현대 이라크의 깊은 모래 속에서 고고학자들은 쐐기 모양의 글자가 새겨진 점토판을 발견합니다. 이 고대 쐐기 문자는 4,000년 이상 읽히지 않았습니다. 번역이 진행됨에 따라 점토판의 글자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존재들은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록된 역사가 시작되기 훨씬 이전에 인간들 사이를 걸어 다녔습니다. 이 존재들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쓰여진 가장 오래된 이야기들에 따르면 그들은 인류 자체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인류의 기원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도전하는 질문을 탐구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종이 오직 진화만으로 형성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만약 다른 어떤 존재나 요인이 우리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면 어떨까요? 고대 수메르 문헌, 유전적 미스터리,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고고학적 이상, 현상을 통한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것은 아누나키의 이야기이며 존재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자신을 보는 방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누나키라는 단어 자체는 수천 년에 걸쳐 중요성을 지닙니다. 고대 수메르어에서 이 단어는 대략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이들로 번역됩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오늘날까지도 정확한 의미에 대해 논쟁합니다. 이들은 현대 종교에서 우리가 신성한 존재들을 상상하는 추상적인 의미의 신들이 아니었습니다. 수메르 문헌들은 그들을 놀랍도록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들은 가족, 위계 질서, 갈등, 그리고 매우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통치하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롭게도 고대 문헌들이 그들의 목적을 위한 일꾼 창조라고 묘사하는 일에 관여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대략 기원전 5,000년에서 기원전 2,000년 사이에 번성했던 수메르인들은 단순한 이야기 이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상세한 왕 목록, 놀라운 정확성을 가진 천문 계산,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공학자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건축학적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문명은 마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갑자기 나타난 듯 했습니다. 이미 수학, 농업, 천문학, 그리고 복잡한 사회 조직에 대한 선진 지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정교한 문화의 갑작스러운 등장이 연구자들을 멈칫하게 합니다. 그들은 어떤 촉매가 그렇게 빠른 발전을 촉발하였을지 궁금해합니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문학 작품 중 하나는 길가메시 서사시입니다. 이 서사시에는 위대한 왕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필멸의 인간 이해를 넘어선 지식을 가진 존재들에 대한 언급도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니네베의 아슈르바니팔 도서관 유적에서 발견된 12개의 점토판에 기록된 이 문헌은 신과 인간이 당연하게 교류하던 세상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수메르 창조 신화인 에누마 엘리시는 이야기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이 신화는 아누나키가 어떻게 지구에 왔고 결국 자신들의 노동을 도울 일꾼들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는지를 상세히 묘사합니다. 이 고대 문헌에 따르면 그 해결책은 자신들의 본질을 이미 지구에 살고 있던 원시 생명체의 본질과 섞어 새로운 존재를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결과가 인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전통적인 고고학은 이것을 신화, 우화 또는 세상을 설명하려는 원시적인 시도로 일축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너무 빨리 환상의 영역으로 치부해 버렸다면 어떨까요? 만약 이 고대 이야기들 속에 실제 사건들의 메아리가 담겨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현대적인 어휘는 부족했지만 자신들이 목격한 진실을 보존하려 했던 이들에 의해 기록된 것입니다. 이야기는 진정으로 한 행성에서 시작됩니다. 고대 문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수메르인들은 맨눈만으로는 불가능했을 천체 역학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망원경 없이는 볼 수 없는 행성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망원경은 수천 년이 지난 후에야 발명되었습니다.
그들은 12번째 천체라고 불렀던 것을 포함하여 놀라운 정확성으로 태양계를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태양, 달, 그리고 10개의 행성을 포함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공식적으로 8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주론에서 추가적인 행성은 니비루라고 불렸습니다. 이 행성은 길쭉한 타원형 궤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3600년에 한 번씩 태양계 내부로 진입한다고 묘사되었습니다. 수메르 우주론에 따르면 니비루가 접근할 때 아누나키는 돌아오거나 지구와의 접촉을 더욱 강화할 것이었습니다. 문헌들은 이 행성을 아누나키 자신들의 고향 행성으로 묘사합니다. 그곳은 지구보다 훨씬 오래되었으며 인간이 존재하기 훨씬 이전부터 선진 문명이 수많은 세대 동안 번성했던 곳이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연구자 제카리아 시친의 고대 문헌 번역과 해석에 따르면 아누나키는 약 45만 년 전 지구에 처음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작업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지만 전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임무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실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금을 찾으러 왔습니다. 부나 장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그들의 행성 대기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부유하는 금 입자는 대기를 수리하고 보호하는 데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지구 공학적 해결책을 논의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아누나키는 오늘날의 중동과 아프리카에 기지를 설립했습니다. 특히 인류 문명의 요람이 될 지역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채굴 작업을 시작했고 지구 깊은 곳에서 금을 추출했습니다. 그러나 그 작업은 고되고 위험하며 끝이 없었습니다. 아누나키 일꾼들은 자신들의 선진적인 본성에도 불구하고 지쳐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지도자들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이 일꾼들의 반란, 즉 채굴 계층의 반란이 아누나키 지도부 역사상 가장 비범한 결정 중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일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일꾼은 지시를 이해하고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능적인 존재여야 했습니다. 동시에 아누나키의 권위를 위협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복종적이었습니다. 수메르 문헌에 기록된 창조 이야기는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입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종교적 우화라기보다는 유전 공학에 대한 설명처럼 들린다고 주장합니다. 문헌들은 아누나키 과학자이자 지혜의 신인 엔키에 대해 묘사합니다. 그는 출산의 여신인 닌후레우자그 또는 닌마라고도 불리는 신과 함께 이 새로운 존재를 창조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원시 호미니드에서 본질, 즉 우리가 지금 DNA라고 부르는 것을 취했습니다. 이 호미니드는 종종 초기 인류 조상과 동일시됩니다. 아마도 호모 에렉투스 또는 호모 속의 다른 종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본질, 즉 자신들의 유전 물질을 추가하여 혼종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문헌들은 과정을 완벽하게 하기 전에 여러 차례의 시도와 오류를 묘사합니다. 다양한 결함을 가진 존재들을 창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다무라고 불리는 존재를 창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아누나키 자신들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현대 인간이었습니다. 이 존재는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배우고 가장 중요하게는 일할 수 있었습니다. 아다무는 처음에는 스스로 번식할 수 없는 불임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인구를 통제하고 창조자들에게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인간은 독립적으로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는 의도적인 설계 변경을 통해서였을 것입니다. 또는 문헌들이 특정 동정적인 아누나키로부터의 금지된 선물이라고 묘사하는 것을 통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전통적인 고고학은 인류의 기원과 문명의 발흥에 대해 다른 설명을 제공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견해는 현대 인류인 호모사피엔스가 약 3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자연 선택과 유전적 부동을 통해 진화했다고 주장합니다.
수만 년에 걸쳐 우리 조상들은 점차 더 큰 노예, 더 정교한 도구 사용, 언어, 그리고 결국 복잡한 사회를 발전시켰습니다. 농업은 약 1만 년에서 1만 2천 년 전 여러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영구적인 정착지를 탄생시켰고 노동 전문화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쓰기, 수학, 그리고 조직화된 종교의 발전을 촉발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메르 문명은 분명히 인상적이지만 인류 문화 진화의 자연스러운 진행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외계인의 개입 결과가 아닙니다. 그들의 문헌에 등장하는 신들은 자연 현상에 대한 신화적 설명입니다. 이들은 의인화된 자연의 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는 구전 전통을 통해 업적이 과장된 신격화된 인간 통치자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주류 과학의 틀 안에서도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변칙적인 현상들이 존재합니다. 인류 진화는 유전학자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놀라울 정도로 빠른 변화의 몇몇 시기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뇌는 진화론적으로 볼 때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 3배로 커졌습니다. 우리의 염색체 수는 가장 가까운 유전적 친척들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23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반면 유인원은 24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류 과학은 이것을 2개의 조상 염색체의 융합으로 설명하며 염색체 2개에서 이 융합의 증거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융합의 정밀함과 특수성이 이례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약 7만 년 전 대약진이라고도 불리는 행동 현대성의 갑작스러운 출현이 있습니다. 이때 인간은 갑자기 예술, 정교한 도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추상적 사고와 상징적 행동의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이 이 빠른 인지혁명을 촉발했을까요? 그것은 순전히 자연적인 신경학적 발달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었을까요? 수메르로 돌아가서 이 문명을 그토록 수수께끼로 만드는 고고학적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수메르는 기원전 4000년경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지역, 즉 오늘날의 이라크 남부에서 출현했습니다. 놀랍도록 짧은 기간 내에 그들은 단순한 농경 공동체에서 지구라트 건설로 나아갔습니다. 지구라트는 사원과 행정 중심지 역할을 하는 거대한 계단식 피라미드였습니다. 그들은 바퀴, 쟁기, 글쓰기, 수학을 발명하거나 완성했으며 정교한 관가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60진법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시간을 60분으로 나누고 원을 360도로 나눌 때 여전히 이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춘분점 세차 운동을 추적했습니다. 이 주기는 대략 25,772년이 걸립니다. 이것은 수세기 동안의 신중한 천문 관측을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그 둘레를 놀라운 정확성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들은 상세한 별 지도를 만들었고 천체 현상을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수메르 왕 목록은 수메르 왕들과 그들의 통치 기간을 나열한 쇠기 문자 문서이며 또 다른 미스터리를 제시합니다. 이것은 역사를 2시기로 나눕니다.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입니다. 홍수 이전의 왕들은 불가능할 정도로 긴 기간, 각자 수만 년 동안 통치했다고 전해집니다. 홍수 이후에는 통치 기간이 더 현실적이 됩니다. 비록 여전히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지만 말입니다. 주류 역사가들은 홍수 이전 부분을 순전히 신화적인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것은 정치적 또는 종교적 목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한 이론의 지지자들은 이것들이 시간을 세는 다른 방법, 개인보다는 왕조의 복합 기록 또는 실제로 장수했던 아눈나키 통치자를 나타낼 수도 있다고 제안합니다. 문서 자체는 2시기를 동일한 담담한 어조로 다룹니다. 따라서 신화적이라고 여겨지는 홍수 이전의 왕들과 역사적으로 검증된 홍수 이후의 통치자들 사이에 구분을 두지 않습니다. 수메르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그저 역사였던 것 같습니다.
아누나키에 대한 가장 상세한 자료 중 하나는 아카드어 서사시인 아틀라하시스에서 나옵니다. 이 서사시는 약 기원전 1700년경으로 추정되는 점토판에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훨씬 오래된 수메르 문헌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헌은 노동을 위한 인간 창조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처럼 읽힙니다. 아누나키 신들이 책임을 나누기 위해 제비를 뽑는 과정을 묘사합니다. 아누는 하늘을, 엔릴은 땅을, 엔키는 물을 받았습니다. 이기기라고 불리는 하급 아누나키들은 실제 채굴과 육체 노동을 담당했습니다. 40년간의 고된 노동 끝에 이 노동신들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도구를 불태우고 엔릴의 거주지로 행진했습니다. 아누나키의 지도부 의회는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엔키는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점토와 살해된 신의 살과 피, 그리고 이미 지구에 존재하던 원시 존재의 정수를 섞어 원시 노동자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닌투 여신은 마미 또는 닌후르 사그라고도 불렸는데 엔키의 도움으로 이 존재를 창조했습니다. 이 문헌은 그 과정을 상세히 묘사합니다. 이는 인공수정과 임신과 놀랍도록 흡사합니다. 14명의 출산 여신들은 대리모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7명의 남성과 7명의 여성 인간을 생산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는 주로 영웅왕의 모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사시는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맥락을 제공합니다. 길가메시 자신은 3분의 2 신적 존재이자 3분의 1 인간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아누나키와 인간 사이에 이종 교배가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자주 일어났음을 시사합니다. 그의 동료 엔키두는 길가메시의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신들에 의해 특별히 창조되었습니다. 이는 신적 존재들이 인간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심지어 인간 DNA에도 관여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이 문헌은 아루루가 점토로 엔키두를 창조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야생에서 동물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 다음 신전 여인과의 접촉을 통해 문명화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초기 인지 능력이 덜 발달한 인간 조상들이 완전한 현대 인간 의식으로 격상되었던 문화적 기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길가메시와 엔키두의 관계, 그들의 모험, 그리고 다른 신적 또는 반신적 존재들과의 만남은 흥미롭습니다. 이는 수메르인들이 존재의 위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보여주는 장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완전한 신 또는 솔 아눈나키를 최상위에 두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길가메시와 같은 반신적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인간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다양한 존재와 괴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설명하기 가장 어려운 물리적 증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세계에는 원시 문화가 달성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하는 구조물과 유물들이 존재합니다. 이집트 기자에 있는 피라미드는 약 기원전 250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일부 연구자들은 풍화 패턴과 천문학적 정렬을 근거로 훨씬 더 이른 건설 시기를 주장합니다. 이 구조물들은 매우 정밀하게 지어졌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들은 첨단 기술 없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지 설명하기 어려워합니다. 최대 70톤에 달하는 블록들이 수백 피트 상공으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인치의 일부에 불과한 오차 범위 내에서 놓였습니다. 피라미드는 놀라운 정확도로 진북에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 치수에는 파이와 피와 같은 수학적 상수들이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고고학은 이를 숙련된 노동, 경사로나 지뢰와 같은 간단한 기계, 그리고 세심한 계획의 결과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고대 이집트인들이 사용 가능했던 도구만을 사용하여 이러한 건축 방법을 재현하려는 실험들은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그것들은 동일한 정밀도와 규모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레바논 바알베크에는 헬리오폴리스 외 고대 신전 단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전 세계 건설에 사용된 돌블록 중 가장 큰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트리리톤이라고 불리는 세 개의 거대한 돌은 각각 약 800톤에 달합니다. 그것들은 1마일 이상 떨어진 채석장에서 잘려 나왔습니다. 이 돌들은 운반되어 20피트 높이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들은 칼날조차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맞추어졌습니다. 현대 크레인과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이 크기의 돌을 옮기는 것은 엄청난 공학적 도전이 될 것입니다. 고대 문명은 어떻게 이 작업을 완수했을까요? 이 유적지는 서기 1세기에 로마인들이 그곳에 신전을 지었을 때 이미 고대로 간주되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거대한 돌들을 훨씬 더 오래되고 기술적으로 진보된 문명의 증거로 지적합니다. 이 문명은 아누나키 또는 그들의 지시 아래 일하던 인간 하인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 튀르키예의 고에베클리 테페는 인류 문명의 연표에 대한 고고학적 사고방식을 혁신했습니다. 이 거대한 석조 신전 단지는 약 기원전 96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는 11,0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스톤헨지보다 6,000년, 피라미드보다 7,000년 먼저 지어졌습니다. 이 유적지는 수렵 채집인들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그들은 농업도, 문자도, 도시도, 복잡한 사회 조직도 없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최대 20톤에 달하는 돌을 채석하고 조각하고 운반하고 세웠습니다. 그들은 정교한 예술적 부조로 돌들을 장식했습니다. 그리고는 기원전 8,000년경에 전체 단지를 의도적으로 묻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유적지는 인간 발달의 서사를 다시 씁니다. 이는 복잡한 조직 능력과 진보된 지식이 이전에 믿었던 것보다 훨씬 더 일찍 존재했음을 시사합니다. 누가 이 사람들에게 그토록 능숙하게 돌을 다루는 법을 가르쳤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거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했을까요? 그리고 왜 나중에 그것을 묻었을까요? 볼리비아의 푸마푼쿠는 또 다른 건축학적 미스터리를 제시합니다. 이 고대 유적지는 매우 정밀하게 그리고 완벽한 직각으로 잘린 돌 블록들을 특징으로 합니다. 마치 기계로 가공된 것처럼 보입니다. 일부 블록은 현대 장비로도 만들기 어려울 복잡한 맞물림 이음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돌들은 화관감과 섭로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고대인들이 오직 돌도구와 구리끌로만 작업했다고 알려진 극도로 단단한 재료들입니다. 그 정밀함은 미학적 선택을 넘어섭니다. 이 블록들은 복잡한 수학과 공학 원리에 대한 이해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고대 레고 블록처럼 맞물리는 시스템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표준화된 방식으로 조립될 수 있었습니다. 이 유적지는 서기 536년에서 60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일부 연구자들은 훨씬 더 오래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지은 티와나쿠 문화는 우리가 해독할 수 있는 문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훨씬 더 발전했다고 알려진 문명들이 지은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있는 구조물들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유전적 증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의 DNA 분석은 인간 진화에 대해 정말로 당혹스러운 발견들을 드러냈습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와 후속 연구들은 우리의 유전 코드를 매우 상세하게 매핑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일부 내용은 우리가 예상했던 깔끔한 진화적 서사에 잘 맞지 않습니다. 첫째, 유전적 다양성 문제입니다. 현대 인간은 다른 종들에 비해 놀랍도록 낮은 유전적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인구 병목 현상을 겪었음을 시사합니다. 인간의 수가 10,000명에서 30,000명 정도로 줄어들었던 시기입니다. 이 병목 현상은 일반적으로 약 7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토바 슈퍼 화산 폭발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인간 게놈의 균일성은 또한 다른 인구 집단과의 가능한 혼합을 시사합니다. 또는 대한 이론가들이 제안하듯이 인간 DNA를 균질화시킨 유전적 조작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인간 게놈에서 명확한 진화적 선례가 없는 변칙적인 DNA가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주류 과학은 이를 수백만 년에 걸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로부터의 수평적 유전자 전달의 결과로 설명합니다. 또는 그 기원이 불분명할 정도로 빠르게 진화한 유전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 DNA의 약 8%는 레트로바이러스에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의 게놈에 통합된 바이러스 코드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뇌 발달, 의식, 그리고 언어와 관련된 특정 유전자들이 진화적 관점에서 상당히 갑작스럽게 나타났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전 인류 조상들에서 명확한 선행 버전이 없이 말입니다. 언어와 말에 중요한 폭스피2 유전자는 인간 혈통에서 가속화된 진화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뇌 발달과 관련된 하원 유전자는 빠르게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자연적인 돌연변이였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연구자들에게 이러한 변화의 속도와 특이성은 의심스러울 정도로 편리해 보입니다. 그 다음은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 DNA 문제입니다. 현대 유전학은 인간이 적어도 2개의 다른 인류 조상종과 이종교배를 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 그리고 아직 우리가 식별하지 못한 다른 종들과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아프리카계 인간은 약 2%의 네안데르탈인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인구는 상당한 데니소바인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종교배는 인간 기원의 그림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순수한 종이 아니라 혼성종입니다. 주류 과학은 이를 관련 종들 간의 자연적인 이종교배로 봅니다. 그러나 대한 이론가들은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인간이 네안데르탈인 및 데니소바인과 성공적으로 번식하여 생식 가능한 자손을 낳을 수 있었다면 우리도 다른 어떤 존재와도 번식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지구 출신이 아닌 어떤 존재 말입니다. 결국 수메르 문헌은 아눈나키와 인간 사이의 이종교배를 명시적으로 묘사합니다. 길가메시와 같은 혼성 자손을 낳았다고 말입니다. 또한 신비로운 혈액형 이상 현상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RH 양성입니다. 이는 적혈구의 특정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인구의 약 15%, 특히 유럽 혈통의 사람들 중에는 RH 음성이 있습니다. RH 음성인 어머니가 RH 양성 태아를 임신하면 그녀의 몸은 태아를 이물질로 간주하고 공격합니다. 이것을 RH 부적합증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자연에서 흔치 않은 일입니다. 대부분의 종은 자체 개체군 내에서 이러한 수준의 유전적 부적합성을 보이지 않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를 2개의 유전적으로 다른 집단 간의 혼성화 가능성에 대한 증거로 지적했습니다. 주류 과학은 RH 음성 혈액을 특정 인구 집단에서 널리 퍼지게 된 단순한 유전적 돌연변이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연 선택이 왜 생식 합병증을 유발하는 특성을 보존했을까요? 언어적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간 언어의 기원은 인류학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언어는 고고학 기록에 거의 완전히 형성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단순한 발성 및 몸짓에서 복잡한 문법, 구문, 그리고 상징적 표현으로 발전합니다. 고고학 기록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중간 단계만이 보입니다. 모든 인간 언어는 표면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깊은 구조적 유사성을 공유합니다. 언어학자 노암 촘스키는 이를 보편 문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모든 언어가 공통의 원천에서 유래했음을 시사합니다. 수메르어는 특히 흥미롭습니다. 이는 고리보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어떤 알려진 어족과도 명확한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메소포타미아에 이미 완전히 발달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명백한 진화적 선행자가 없었습니다. 수메르 문자 체계인 쇠기 문자 또한 인류의 가장 초기 문자 체계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약 기원전 3200년경에 나타났습니다.
이집트 상형 문자처럼 그림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음성 요소와 의미론적 요소를 결합한 정교한 체계였습니다. 누가 그것을 발명했을까요? 수메르인들 스스로는 신들이 그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쳤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종교적인 귀속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을까요? 수메르 문화에서의 왕권 개념 또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왕권이 아눈나키에 의해 인간에게 가르쳐진 신성한 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은 단순한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왕들은 신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했습니다. 왕들은 신성한 의식을 수행했습니다. 사원을 유지했고 신의 뜻이 지구에서 실행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신성한 왕권 개념은 고대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집트에서는 파라오가 살아있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중국의 천명 사상과 여러 다른 문화권에서도 이 개념이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문명은 기본적인 믿음을 공유했습니다. 통치자들이 인간의 운명을 형성한 신성한 존재들과 특별한 연결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류 역사가들은 이것이 정치적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편리한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아닌 통치자들이 인간을 다스렸던 실제 시대의 기억을 보존하는 것일까요? 대홍수 신화는 거의 모든 고대 문화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요소입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와 아트라하시스에서 발견된 수메르 버전은 이 이야기를 묘사합니다. 아누나키 신들은 대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인간이 너무 많고 시끄러워 신들의 휴식을 방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엔키는 인간을 창조했고 그들에게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충실한 남자 우트나피 쉬팀에게 경고했습니다. 우트나피 쉬팀은 나중에 버전에 따라 지우스두라 또는 아트라하시스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우트나피 쉬팀에게 큰 배를 만들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자신과 가족, 그리고 모든 동물 종의 대표들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홍수가 닥쳐왔습니다. 홍수는 6낮과 밤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배에 탄 생명체를 제외한 지구의 모든 생명을 파괴했습니다. 물이 빠지자 배는 산에 닿았습니다. 우트나피 쉬팀은 신들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신들은 향기로운 냄새를 맡고 자신들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인류를 완전히 파괴한 것이 실수였음을 인정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의 홍수 이야기보다 적어도 1000년은 앞서 있습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오래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거의 동일한 홍수 이야기가 세계의 여러 문화에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 신화, 힌두교 경전, 중국 전설, 그리고 아메리카 원주민 전통 등입니다. 지질학자들은 기원전 5600년경 흑해 지역에 대규모 홍수 사건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지중해가 터져 담수호였던 곳을 범람시킨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인류의 문화적 기억에 박혀 있을 만한 더 이전에 더 치명적인 사건이 있었을까요? 이제 아누나키 이론의 종교적, 영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인간이 노동 목적으로 진보된 존재에 의해 창조되었다면 어떨까요? 이는 자유의지, 의식, 그리고 우주에서의 우리의 위치에 대한 이해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수메르 문헌들은 복잡한 신성한 계층을 묘사합니다. 아누는 최고 하늘의 신이었습니다. 엔릴은 바람의 신이자 지구의 통치자였습니다. 엔키는 지혜, 물, 그리고 창조의 신이었습니다. 이들은 추상적인 힘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격, 의도, 그리고 갈등을 가진 개인이었습니다. 엔릴은 인간에게 엄격하고 때로는 가혹한 존재로 자주 묘사되었습니다. 반면 엔키는 인류의 보호자이자 스승으로 그려집니다. 그는 엔릴의 뜻에 반하여 인간에게 금지된 지식을 주었습니다. 엔릴과 엔키 사이의 이러한 갈등은 많은 수메르 신화에 걸쳐 있습니다. 이는 아누나키들 사이에서 진정한 의견 차이가 있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어떤 지식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했습니다.
인간이 금지된 지식을 얻는 이야기는 수메르 문헌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나타납니다. 이것은 아담과 이브가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는 이야기입니다. 수메르 버전에서는 엔키가 인간에게 독립적으로 번식하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그는 엔릴의 뜻에 반하여 인간에게 예술, 과학, 그리고 공예를 가르칩니다. 성경 버전에서는 뱀이 이브를 유혹합니다. 뱀은 고대 근동 상징주의에서 종종 엔키와 연관됩니다. 이브는 인간을 신처럼 만들고 선악을 알게 할 금지된 열매를 먹습니다. 두 전통 모두에서 형벌은 비슷합니다. 인간은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이마에 땀을 흘리며 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신성한 영역과의 직접적인 연결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인간이 창조주로부터 독립하는 기억을 보존하는 것일까요? 노예와 같은 일꾼에서 자유의지와 자기 결정권을 가진 진정으로 지혜로운 존재로 전환되는 기억일까요? 고대 사상에서의 영혼 개념 또한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인간이 여러 영적인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기에는 신체와 죽음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딤, 즉 유령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신성한 특성 또는 힘이었던 ME가 있었습니다. ME는 인간에게 내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들이 준 선물이었으며 문명화된 사람들이 소유한 속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물이나 야만인은 그러한 속성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아눈나키가 자신들의 본질과 원시 호미니드의 본질을 결합하여 인간을 창조했다면 어떨까요? 그들은 정확히 무엇을 기여했을까요? 그것은 단지 물리적인 DNA였을까요? 아니면 의식이나 영혼이라고 부를 수 있는 더 많은 것이었을까요? 영지주의부터 특정 힌두 철학에 이르는 다양한 영적 전통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인간이 물질에 갇힌 신성한 불꽃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유한한 형태에 갇힌 무한의 조각입니다. 이것이 실제 유전적 현실의 반영일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완전히 지구의 것이 아닌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현실 말입니다. 예술과 도상학에서 아눈나키의 고대 묘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수메르 실린데어 인장은 수메르인들이 그들의 신들을 어떻게 보았는지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시각적 증거를 제공합니다. 이 인장은 장면이 새겨진 작은 돌 실린더였습니다. 그것들은 점토판 위에 굴려 찍혔습니다. 이 인장들은 본질적으로 인간처럼 보이지만 특정 특징으로 구별되는 존재들을 자주 보여줍니다. 그들은 보통 인간 형상보다 컸습니다. 신성을 나타내는 독특한 뿔 달린 머리 장식을 착용했습니다. 때로는 날개나 다른 특이한 속성을 가진 모습이었습니다. 베를린의 포르더 아시아티셰스 박물관에는 VA243이라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장이 있습니다. 이 인장은 별 또는 태양이 11개의 작은 구로 둘러싸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를 우리 태양계의 묘사로 해석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행성과 달, 그리고 가상의 행성 니비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류 고고학자들은 이 이미지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들은 이를 별과 그에 딸린 행성들로 봅니다. 또는 문자 그대로의 표현이 아닌 상징적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 작은 유물 하나에 대한 논쟁은 더 큰 논란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원시적인 종교 예술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실제 천문학적 지식을 기록한 기술 도표를 보고 있는 것일까요? 아눈나키는 종종 신비한 물건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흔한 물건 중 하나는 손에 들거나 팔에 걸친 지갑이나 양동이 같은 물건입니다. 이와 동일한 이미지는 수메르 예술, 아시리아 부조, 그리고 고대 중앙 및 남아메리카 문화와 다른 먼 문명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문명들은 서로 접촉이 없었다고 여겨집니다. 이 물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일부 연구자들은 이를 성수나 도구를 담는 용기로 해석합니다. 다른 이들은 이를 기술 장치로 봅니다. 아마도 측정이나 통신을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자주 보여지는 또 다른 신비한 물건은 솔방울 또는 솔방울 모양의 물체입니다. 이것은 인간이나 식물, 나무를 향해 들려져 있습니다. 일부는 이를 송과선으로 봅니다. 송과선은 멜라토닌을 생성하는 뇌의 작은 내분비선입니다. 그것은 신비한 경험과 의식과 연관되어 왔습니다. 데카르트는 이를 영혼의 좌석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누나키는 현대 신경과학보다 수천 년 전에 송과선의 중요성을 이해했을까요? 고대 문헌들은 현대 기술과 놀랍도록 유사한 첨단 무기와 비행체를 묘사합니다. 마하바라타와 다른 힌두 서사시들은 비마나를 묘사합니다. 비마나는 엄청난 속도를 내고 파괴적인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비행 기계였습니다. 성경 에스겔서에서는 선지자의 환상을 묘사합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바퀴 달린 수레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 수레에는 선지자를 공중으로 데려가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고대 수메르 문헌인 주신화는 신들의 비행 기계와 무기를 묘사합니다. 이것들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폭풍과 같은 자연 현상을 묘사하려는 원시적인 시도일 수 있습니다. 또는 물리적 실체가 없는 순전히 종교적인 환상이나 우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저자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어떨까요? 그들이 목격한 실제 사건을 묘사했지만 정확하게 설명할 어휘가 부족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갑자기 우리는 고대 세계의 첨단 기술에 대한 기록을 갖게 됩니다. 헬리콥터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신성한 전차로 묘사될 수 있습니다. 동물에 의해 이끌리지 않고 공중을 가르며 천둥 소리를 내는 전차 말입니다. 고대 우주비행사가 지구를 방문했다는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에리히 폰 데니켄과 같은 작가들은 이 아이디어를 대중화했습니다. 그는 신들의 전차와 같은 책에서 외계인이 고대의 지구를 방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계인은 인간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폰 데니켄은 고대 미술 작품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우주복처럼 보이는 존재들, 페루 나스카의 고대 활주로, 그리고 여러 다른 변칙 현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폰 데니켄의 많은 연구는 나중에 반박되거나 비판받았습니다. 이는 그가 증거를 선별하고 상상력에 기반한 해석을 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핵심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지구가 다른 곳에서 온 진보된 존재들에게 방문되었을까요? 최근 몇 년 동안 주류 과학조차도 외계 생명체의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수천 개의 외계 행성 발견은 우주가 덜 외롭게 보이게 했습니다. 이 행성들 중 다수는 별 주위에 거주 가능 구역에 있습니다. 페르미 역설은 질문합니다. 우주가 그렇게 광대하고 오래되었다면 모두 어디에 있을까요?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그들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여기에 있었으며 우리는 처음부터 그들의 존재를 기록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누나키 창조론에 대한 도전과 비판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주류 고고학과 인류학은 여러 가지 이유로 고대 우주비행사 가설을 거부합니다. 첫째, 절약의 원칙인 오컴의 면도날이 있습니다. 이는 증거에 부합하는 가장 간단한 설명이 대개 옳다고 제안합니다. 인간 진화는 복잡하지만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외계 개입을 들먹이지 않고도 말입니다. 둘째, 고대 우주비행사 이론가들이 인용하는 많은 이른바 변칙 현상들은 충분한 맥락을 이해한다면 설명될 수 있습니다. 고대 건축의 정교함은 인상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고대인들은 지적이고 인내심이 강했습니다. 그들은 시행착오를 통해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숙련된 인력에게 충분한 시간을 준다면 단순한 도구로도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셋째, 번역과 해석의 문제가 있습니다. 고대 문헌들은 번역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와는 동떨어진 문화적 맥락 속에 존재합니다. 기술에 대한 명확한 묘사처럼 보이는 것이
시적인 은유나 종교적 우화일 수 있습니다. 고대 문헌을 읽는 사람들은 현대적 개념을 과거로 투영하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넷째, 일부 고대 우주 비행사 이론에는 문화 제국주의의 문제가 있습니다. 고대 민족들, 특히 비유럽 문화권이 외부의 도움 없이는 업적을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가정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그 문화들을 비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 마야, 중국 및 다른 문명들은 충분히 정교한 수학, 공학, 그리고 조직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업적을 외계인의 공으로 돌리는 것은 그들 자신의 천재성에 대한 공로를 빼앗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우려 사항이며 책임감 있는 연구자들이 인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비판이 여러 문화에서 나타나는 변칙 현상에 대한 질문을 반드시 무효화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수메르인, 이집트인 등이 진보된 존재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들의 지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그들을 가르친 존재에 대한 그들 자신의 주장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고대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지식을 신성한 스승들에게서 왔다고 여겼습니다. 그들 자신의 이야기를 단순한 신화로 일축하는 것이 과연 존중하는 태도일까요? 다섯 번째로, 물리적 증거의 부족이 있습니다. 만약 진보된 외계인들이 지구를 방문하여 오랜 기간 동안 이곳에 살았다면 그들의 유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의 도구, 기계, 폐기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멸종된 종의 화석과 고대 도시의 유적을 발견하지만 외계 기술의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 이론의 지지자들은 증거의 부재가 부재의 증거가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유물이 수십만 년 동안 손상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누나키가 떠날 때 기술을 회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그러한 유물을 발견했지만 자연물이나 원시적인 도구로 잘못 식별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도로 발전된 기술은 돌이나 도자기처럼 영구적으로 살아남는 재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완전히 분해되는 재료로 만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유전적 증거는 흥미롭지만 기존의 틀 내에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한 이론가들이 지적하는 인간 DNA의 모든 특이한 특징은 자연적인 진화 과정을 통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복잡하거나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은 자연적인 과정이 충분하다라는 확신을 갖기 위해 완전한 설명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에 있는 공백이 반드시 개입의 증거를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학이 이전에 틀렸던 적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존의 틀이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변칙이 축적되면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납니다. 과학의 역사는 한때 비주류였거나 조롱받았지만 나중에 받아들여진 아이디어들로 가득합니다. 대륙 이동설은 처음에는 주류 과학에 의해 거부되었습니다. 세균의 존재와 우리 은하 너머의 광대한 우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모든 생각들은 나중에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자연 진화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아누나키에 의해 설계되었을까요? 아마도 답은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 다에 있습니다. 다음에 통합된 관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 진화는 특정 시점까지 자연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다양한 유인원 종들이 아프리카에서 출현했습니다. 그리고 약 50만 년 전 우리가 아누나키라고 부르는 외계 존재들이 지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지능적인 유인원들, 아마도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 또는 초기 호모 사피엔스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처음부터 창조하기보다는 기존의 존재들을 변형했습니다. 자신들의 유전 물질을 추가하고 특정 발전을 가속화했습니다. 특히 인지, 언어, 의식 분야에서 그러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인간 진화에 대한 증거와 잘 맞지 않는 변칙들을 모두 설명할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학자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능력의 갑작스러운 도약을 설명할 것입니다. 동시에 화석 기록과 아프리카 기원에 대한 유전적 증거도 존중합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아누나키는 새로운 종이 아니라
기존 종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다른 지역에 광산 작업을 설립하면서 여러 번, 여러 장소에서 이 일을 했을 것입니다. 생성된 다양한 인간 집단은 약간 다른 유전적 기여를 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인간 집단에서 보는 일부 변이를 설명하면서도 전반적인 유전적 유사성을 유지합니다. 아누나키가 결국 인간사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에서 떠나거나 물러났을 때 인간은 스스로 계속 발전하도록 남겨졌을 것입니다. 초기 문명에 주어진 발전된 지식은 불완전하게 보존되었을 것입니다. 원래의 교사들이 오류를 수정하거나 업데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식은 퇴화했습니다. 이것은 고대 지식이 왜 그렇게 정교하면서도 불완전해 보이는지 설명합니다. 고대인들이 행성을 추적하고 거대한 구조물을 지을 수 있었지만 일상 작업에는 여전히 원시적인 도구를 사용한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질문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아누나키는 왜 인간을 창조하거나 변형했을까요? 수메르인의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에게는 노동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현실은 더 복잡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유전적 실외염은 그들의 문화의 일부였을 것입니다. 이는 우주 전체에 생명과 의식을 전파하는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들은 외로움을 느끼고 자신들과 유사한 존재를 창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존재들은 나중에 하인이 아닌 동등한 존재로 그들과 합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어떤 우주적 법률의 위반이었을 것입니다. 상위 권위자들에게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금지된 유전 조작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다양한 신화에서 나타나는 상충되는 신성한 반응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아마도 그들은 단순히 자신들이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 과학자들도 같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전 공학, 인공지능 같은 변혁적 기술들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정체성과 목적에 무엇을 의미할지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아누나키에 의해 창조되거나 변형되었다면 우리는 주인에게서 탈출한 노예입니까? 우리는 부모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이들입니까? 아니면 버려진 실험체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들이 예측할 수 없었던 존재들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을 받아 우리의 원래 목적을 초월한 존재들입니까? 인간 문명의 역사는 자율성과 자기 결정권을 위한 투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왕, 사제 또는 신으로부터의 외부 권위를 반복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를 주장하면서 말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반항심은 의도치 않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식과 자유의지를 부여한 부작용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마도 아누나키의 특정 세력들이 바랐던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주인의 필요성을 넘어서 진정으로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홍수 이야기는 새로운 의미를 가집니다. 만약 인간이 너무 많아지고 너무 독립적이 되고 너무 지식에 능통해졌다면 특정 아누나키 세력은 프로젝트를 제거하기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기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자 엔키는 자신의 창조물들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우트나피쉬팀에게 경고하여 재앙 후에 지구를 재건할 수 있는 일부를 구했습니다. 대홍수 후의 신화 기록에서 신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변했습니다. 신들은 더 멀어졌습니다. 그들의 직접적인 개입은 덜 빈번해졌습니다. 인간은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았습니다. 신성한 미시적 관리 없이 자신들의 도시와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이것은 대한 이론가들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것을 반영합니다. 아누나키는 직접적인 통치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의 모행성으로 돌아갔거나 창조물이 성숙해지는 것을 멀리서 관찰했을 것입니다. 아누나키가 돌아올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은 대한 역사 서클을 괴롭히는 질문입니다. 수메르 천문학의 해석에 따르면 니비루의 궤도는 3600년마다 태양계 내부로 돌아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주기와 다양한 역사적 날짜를 기반으로 다음 귀환이 언제 일어날지 계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예측들은 명확한 귀환 없이 지나갔습니다. 이는 정당한 회의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공전 주기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력 상호 작용으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3600년이라는 수치가 문자적이라기보다는 비유적일 수도 있습니다. 아누나키가 발전된 우주 여행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니비루의 귀환을 기다릴 필요 없이 지구를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인간과 비인간 지능체 사이에 지속적인 접촉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미확인 비행 물체 목격, 외계인 납치 이야기, 고대 우주인 이론, 이 모든 현대 현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의 고대 이야기를 반영합니다. 이것들은 아누나키와 관련이 있을까요? 그들은 다른 외계의 종들일까요? 그들은 완전히 다른 것일까요? 아니면 심리적 현상이거나 자연 현상을 잘못 식별한 것일까요? 고대 우주인 이론과 현대 UFO 현상 사이의 연결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고려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아누나키가 고대에 방문했다면 그들이나 그들과 같은 다른 존재들이 계속 방문할 수도 있을까요? 주류 과학 공동체는 UFO 보고서들이 신뢰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일반적으로 기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기밀 해제된 군사 보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공중 현상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알려진 인간 기술을 넘어선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무엇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들을 옹호하거나 연구해온 특정 개인들과 그들의 작업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언급한 제카리아 시치는 아제르바이잔 태생의 미국 작가입니다. 그는 1976년에 시작하여 일련의 책들을 출판했습니다. 그 책들은 수메르어 텍스트가 아누나키를 인류의 외계인 창조자로 묘사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시치는 수메르어 쇠기 문자를 읽을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 능력을 바탕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전문 수메르 학자들은 그의 번역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시친이 핵심 용어를 오역하고 맥락을 무시했으며 원문에는 없는 의미를 텍스트에 부여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대 근동 언어 전문가인 성경학자 마이클 하이저는 시친의 번역을 광범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오류를 지적하고 시친의 고대 언어에 대한 정규 훈련 부족이 그를 그릇된 길로 이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시친이 제안한 모든 것이 틀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번역은 주의 깊게 다루어져야 하며 전문 학술 자료와 비교하여 검증되어야 합니다. 스위스 작가 에리히 폰 데니케는 1968년에 그의 책 신들의 전차로 고대 우주인 이론을 대중화했습니다. 그는 언어학적 해석보다는 고고학적 및 예술적 증거에 더 집중했습니다. 폰 데니케는 전 세계를 여행하며 고도의 지식이나 기술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고대 구조물과 유물을 사진 찍고 기록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수백만 명에게 도달했으며 한 세대에게 전통적인 역사적 서사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많은 예시들은 반박되거나 전통적인 고고학을 통해 설명되었습니다. 바그다드의 고대 배터리라고 알려진 것은 주장된 것보다 훨씬 덜 인상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스카서는 그 목적이 여전히 신비롭지만 외계인 활주로를 언급하지 않고도 설명될 수 있습니다. 나스카 문화에 의해 만들어진 의식 경로로 말입니다. 폰데니켄 자신도 증거를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그의 실로웨성을 손상시켰습니다. 그러나 그의 작품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중요한 질문들을 제기했습니다. 우리가 고대 증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너무 쉽게 일축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국 언론인이자 작가인 그레이엄 핸콕은 그의 책 신들의 지문과 후속 작품들에서 관련 아이디어들을 탐구했습니다.
하엔콕은 아누나키 이론을 특별히 옹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깊은 과거, 아마도 마지막 빙하기 동안 진보된 인간 문명이 존재했다고 제안합니다. 이 문명은 약 11,600년 전 영거 드라이아스 시기 말의 대격변으로 크게 파괴되었습니다. 하엔콕에 따르면 이 문명의 생존자들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은 원시 부족들에게 가르침을 주며 다양한 신화 속의 신과 문명화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 이론은 고대 신화의 전 세계적 유사성을 설명하려 합니다. 괴베클리 테페와 피라미드 같은 구조물에서 보이는 발전된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계인의 개입 없이 문명이 갑자기 출현한 것도 설명합니다. 주류 고고학은 헨콕의 생각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들은 그러한 진보된 빙하기 문명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문화 간의 유사성은 유사한 문제에 대한 유사한 해결책의 독립적인 발전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헨콕과 주류 고고학자들 사이의 논쟁은 때때로 매우 뜨거워졌습니다. 한편에서는 사이비 과학이라는 비난을 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편협하다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쟁들은 지식이 어떻게 검증되고 어떤 이론이 정당한지 누가 결정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을 제기합니다. 과학은 동료 검토, 결과의 재현, 그리고 전문가들 사이의 합의 구축을 통해 작동합니다. 이 시스템은 지식을 발전시키고 오류를 걸러내는데 놀랍도록 효과적임이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보수적일 수 있습니다.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아이디어를 천천히 받아들이고 기존 모델에 맞지 않는 증거를 때때로 묵살하기도 합니다. 과학의 역사에는 주류에 의해 처음에는 거부되었던 중요한 발견들의 수많은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동설, 세균설, 그리고 대륙 이동설이 있습니다. 주류에서 벗어난 아이디어는 대개 틀렸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혁명적인 통찰력을 단순한 오류나 희망사항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누나키 이론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회의론자들을 설득하기에 충분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첫째, 논란의 여지가 없는 외계의 유물이나 기술을 찾는 것이 결정적일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발견되지 않는 재료로 만들어지고 고대의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제조 기술을 사용한 기계의 조각은 매우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둘째, 인간 DNA에 외계의 염기 서열이 포함되어 있다는 유전적 증거가 강력한 지지가 될 것입니다. 또는 인간 DNA가 자연적인 진화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형되었다는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고대 문헌이나 기록은 시사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이는 고대인들이 알 수 없었던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밀한 행성 궤도, 원자 구조 또는 다른 첨단 과학 지식이 그러합니다. 넷째, 고대 문화에 기인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고대 기술의 고고학적 증거는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진짜 고대 기계나 동력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증거 중 어느 것도 결정적으로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열성 지지자들은 각각의 조각들이 존재하지만 주류 학계에 의해 억압되거나 잘못 식별되거나 무시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학문적 억압이나 음모의 개념을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대한 역사 지지자들은 고대 첨단 문명이나 외계 접촉의 증거가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역사적 서사를 유지하는 데 기득권을 가진 주류 기관들이 이를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한된 동기들은 다양합니다. 종교적 정통성을 보호하고 기관의 권위를 유지하며 사회적 혼란을 막는 등 다양합니다. 심지어는 인류가 자신들의 진짜 기원을 알기를 원치 않는 현재 외계 감시자들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대중적인 증거의 부재가 증거가 없다는 표시가 아니라 억압의 증거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계에는 진입장벽 메커니즘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료 검토와 학술지 출판 시스템은 비전통적인 아이디어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악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유사한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주류에서 벗어난 주제를 추구하는 연구자들은 자금을 얻거나 존경받는 학술지에 출판하거나 경력을 발전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수적인 편향을 만들며 진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공정한 심의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종교적 함의를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만약 인간이 단일한 신성한 창조주가 아닌 아눈나키에 의해 창조되었다면 종교적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흥미롭게도 두 가지 아이디어가 반드시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종교적 전통은 궁극적인 신성한 존재와 인류 사이에 중간적인 영적 존재를 허용합니다. 천사, 데미우르고스, 발출물 등 이러한 개념들은 다양한 신앙에 존재합니다. 아눈나키는 그러한 중간 존재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들 자신은 더 높은 권능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차례로 인류를 창조하거나 변형시켰을 수 있습니다. 기원초 몇 세기의 영지주의 기독교인들은 이와 유사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물질 세계가 데미우르고스라고 불리는 열등한 신성한 존재에 의해 창조되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데미우르고스는 궁극적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데미우르고스는 인간을 창조하고 자신이 지구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지만 이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착각하거나 과장된 정체성이었습니다. 영지주의 사상에서 참된 지구의 하나님은 신성한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종종 에덴의 뱀 또는 그리스도와 동일시되었습니다. 그 사자들은 금지된 지식, 즉 영지를 주어 인간을 데미우르고스의 통제에서 해방시키려 했습니다. 이는 인간이 물질적인 감옥을 탈출하여 궁극적인 신성한 근원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영지주의 사상은 정통 기독교에 의해 이단으로 선언되어 억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상들은 기독교 자체보다 훨씬 오래된 고대 근동 개념들을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수메르 신화의 엔릴과 엔키 사이의 갈등은 데미우르고스와 참된 하나님 사이의 영지주의적 갈등을 반영합니다. 금지된 지식의 주제는 두 전통 모두에 나타납니다. 인간이 물질에 갇혀 있지만 신성한 불꽃을 담고 있다는 생각도 두 전통 모두에 나타납니다. 영지주의가 조직화된 종교의 권력 구조를 위협했기 때문에 나중에 억압되었던 인류 기원에 대한 진정한 고대 지식을 보존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다른 신화 체계와 다를 바 없는 역사적 타당성을 가진 또 다른 신화 체계일까요? 이슬람, 기독교, 유대교는 모두 자신들의 기원을 중동에 두고 있습니다. 아눈나키 이야기가 시작된 것과 같은 지역입니다. 창세기의 성경적 창조 기록은 수메르 창조 신화와 요소들을 공유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형성기에 메소포타미아와 그 주변에 살았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창세기에 하나님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 단어인 엘로힘이 히브리어에서 문법적으로 복수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성경 본문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말하며 복수 대명사를 사용했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이를 왕실 복수나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러 창조주에 대한 기억, 즉 아눈나키 의회가 인류를 창조하기로 결정했다는 기억을 보존하는 것일까요? 창세기에 언급된 신비한 존재인 네피림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자손이었습니다. 일부는 이들을 아눈나키와 인간의 혼혈 자손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네피림은 거인이자 강한 전사들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수메르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신반인 영웅들의 묘사와 일치합니다. 신성한 존재의 형상대로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개념은 많은 전통에 걸쳐 나타납니다. 만약 우리가 아눈나키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면 그것은 그들에 대해 무엇을 말해 줄까요? 수메르 문헌과 이미지 전반에 걸친 일관된 묘사는 아눈나키가 본질적으로 인간과 비슷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단지 더 크고 더 오래 살며 더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외계 존재였다면 이는 흥미로운 질문들을 제기합니다. 그들이 우리와 비슷하게 진화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우리를 자신들과 비슷하게 변형시킨 것일까요? 관련 없는 종들이 유사한 환경 압력에 반응하여 유사한 특징을 진화시키는 수렴 진화는 지구에서 흔합니다. 인간형 형태가 지능적인 도구 사용자에게 어떤 식으로든 최적이라서 여러 행성에서 독립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유사성이 더 직접적이었을까요? 아누나키가 미학적 또는 심리적 이유로 우리를 자신들의 형상대로 의도적으로 설계한 것일까요? 자신들과 닮은 존재들에 둘러싸이기를 원했기 때문일까요? 아누나키의 장수는 고대 문헌에서 또 다른 일관된 요소입니다. 홍수 이전 수메르 왕들은 수만 년 동안 통치했다고 전해집니다. 성경 속 족장들은 수세기 동안 살았으며 무두셀라는 969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역사적인 시간에서 앞으로 나아갈수록 이 기록들 속의 수명은 점차 정상적인 인간 수명 범위로 감소합니다. 만약 이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초기 인류나 인간과 아누나키의 혼혈 자손들은 급진적으로 늘어난 수명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명은 세대를 거치며 점차 감소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주류 하해석은 이러한 늘어난 수명을 순전히 상징적인 것으로 봅니다. 이는 중요성을 나타내거나 혹은 시간을 다르게 계산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를 문자적으로 고려한다면 몇 가지 가능성이 나타납니다. 순수한 인간과의 교배로 인해 장수를 제공했던 아누나키 유전자가 점차 희석되었을 수 있습니다. 초기 인류가 사라진 아누나키 의료 기술에 접근할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초기 지구의 환경 조건이 더 긴 생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장수한 개개인들이 인간이 아닌 아누나키 자신이었고 인간의 수명은 항상 지금과 거의 같았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 과학은 노화 이해에 있어 일부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수명이 다양한 수단으로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칼로리 제한, 특정 유전자 변형, 그리고 표적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우리는 노화가 피할 수 없는 물리 법칙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늦추거나 심지어 되돌릴 수 있는 생물학적 과정임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여행하는 문명에 비해 인간 과학자들은 상대적으로 원시적인 기술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인간 수명을 상당히 연장하는 것을 숙고할 수 있다면 아누나키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젊음의 샘을 찾던 스페인 정복자들은 아메리카 대륙 전역에 존재했던 원주민 전설을 따랐습니다. 수명 연장 물질에 대한 유사한 전설들이 여러 문헌에 나타납니다. 중국 신화에는 불멸의 복숭아가 있고 그리스 신화에는 암브로시아가 있습니다. 또한 수메르 문헌에는 길가메시가 발견했다 잃어버린 불멸의 식물이 언급됩니다. 이것들은 보편적인 인간의 환상일까요? 아니면 신들이 소유했던 실제 수명 연장 물질이나 기술에 대한 문화적 기억일까요? 고대 문헌들은 종종 아누나키들 사이의 갈등을 묘사합니다. 엔릴과 엔키 사이의 관계는 특히나 복잡했으며 엔키는 인류에 대한 엔릴의 계획을 자주 방해했습니다. 신들 사이에 전쟁이 있었고 도시를 초토화할 수 있는 신성한 무기, 정치적 책략, 그리고 권력 투쟁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 존재들이 실존했다면 그들의 갈등은 가운데에 끼인 인간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의 성경적 파괴는 하늘에서 내려온 불과 땅을 불모지로 만든 소금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일부에 의해 핵전쟁이나 유사한 첨단 무기로 해석되었습니다. 인도의 고대 문헌들은 전 군대를 파괴하고 지역을 거주 불능으로 만들 수 있는 브라마스트라라는 무기를 묘사합니다. 이는 다시 매우 발전된 기술을 시사합니다. 돌이 극심한 열로 녹아붙어 유리처럼 변한 유리화 현상을 보여주는 고고학 유적지들은 고대 고에너지 전쟁의 잠재적 증거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리화 현상은 화산 활동이나 번개와 같은 자연적인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증거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창세기의 바벨탑 이야기는 인류가 하늘에 닿는 탑을 건설하기 위해 단합했다고 전합니다. 또한 창세기에서는 신이 다시 우리라는 복수로 말합니다. 신은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켜 서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지구 전역에 흩뿌렸다고 전합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이것을 인간의 교만에 대한 벌로 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눈나키 이야기로 읽으면 다른 의미가 나타납니다. 아마도 인간들은 아눈나키의 궤도, 정거장이나 하늘 도시에 도달하기 위한 구조물을 건설하려 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아눈나키의 통제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단합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인간의 언어와 문화를 분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신성한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통일된 행동을 막았습니다. 이것은 이른바 바벨 사건 이후 언어군과 문화의 갑작스러운 확산을 설명할 것입니다. 또한 아눈나키의 전략이 직접적인 통제에서 분할 통치 전술로 변화했음을 나타낼 것입니다. 현대 유전공학과 합성생물학이 아눈나키 창조 이야기의 개연성에 대해 무엇을 알려줄 수 있는지 탐구해 봅시다. 오늘날 인간 과학자들은 한 종의 유전자를 다른 종에 삽입하여 형질 전환 생물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파리 유전자를 쥐에 넣어 어둠 속에서 빛나게 했습니다. 인간 인슐린을 생산하는 박테리아도 만들었습니다. 유전 질환을 없애기 위해 인간 배아를 편집하는 기술도 개발 중입니다. 이 기술들을 둘러싼 윤리적 논쟁은 고대의 주제들을 되새기게 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근본적인 코드를 수정해야 할까요? 어떤 변화가 용납될 수 있는지 누가 결정할까요? 유전자 조작의 장기적인 결과는 무엇일까요? 상대적으로 젊은 기술 종족인 우리는 이미 종의 장벽을 넘어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수백만 년 더 오래된 발전된 문명은 분명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전 물질을 지구의 영장류 유전 물질과 결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양쪽의 특성을 결합한 혼성 생명체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기술적인 어려움은 중요했지만 충분한 지식과 기술이 있다면 극복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유전적 호환성 문제는 흥미롭습니다. 두 종이 생존 가능하며 번식력 있는 자손을 생산하려면 일반적으로 유전적으로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합니다. 인간과 네안데르탈인은 약 50만 년 전에 공통 조상을 공유했기 때문에 교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과 침팬지는 우리 DNA의 약 98.8%를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생존 가능한 자손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유전적 차이는 비록 퍼센트로 작지만 이종 교배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영역에서 발생합니다. 만약 아눈나키가 지구 생명체와 독립적으로 다른 행성에서 진화했다면 자연적인 번식 호환성은 본질적으로 연기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과 참나무만큼 유전적으로 비호환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유전 공학 능력이 있다면 인공적인 호환성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아눈나키는 핵심 유전적 차이를 식별하고 호환 가능한 부분을 찾거나 만들고 생존 가능한 혼성 게놈을 구성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번식이 아니라 정교한 유전 공학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문헌의 설명과 더 잘 부합합니다. 이 문헌들은 창조 과정을 복잡하다고 묘사합니다. 그 과정은 신성한 본질과 진흙을 특정 비율로 혼합하는 것을 포함하며 단순한 생식이 아니었습니다. 노동 목적으로 지각 있는 존재를 창조하는 윤리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인공지능과 잠재적인 미래 합성 생명체에 대한 논의에서 이미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의식 있고 자기 인식 능력이 있는 인공지능을 만든다면 우리는 그것에게 무엇을 빚지게 될까요? 우리는 특정 목적을 위해 그것을 만들고 그 운명을 통제할 권리가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쉬운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생물학적 창조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입니다.
아누나키는 인간을 노동자로 창조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 속의 인간들이 다른 인간이나 동물을 노예로 삼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창조된 존재의 관점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는 자유와 자율성을 소중히 여깁니다. 인권, 존엄성, 그리고 자기 결정권을 위한 투쟁은 우리 역사의 중심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하인으로 창조되었다면 그 지위에 대한 우리의 반항과 자유 및 평등에 대한 우리의 주장은 훨씬 더 심오해집니다. 우리는 부여된 목적을 거부하고 우리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를 주장해 왔습니다. 이것은 인간 문명의 가장 높은 성취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주 질서에 대한 지속적인 위반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관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인 현상과 부모-자식 관계의 개념을 생각해 봅시다. 인간 아이들은 부모와 양육자에게 각인되어 평생을 형성하는 깊은 심리적 유대를 발전시킵니다. 만약 아누나키가 인간을 창조하고 초기 세대를 양육했다면 인간은 그들에게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그들을 부모, 공급자, 그리고 권위자로 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인간 문화에서 발견되는 깊은 종교적 충동을 설명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높은 권능과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느낌, 그리고 우주의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술적으로 더 발전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신에게 덜 의존하게 되었지만 종교적 충동은 대부분의 인간에게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종족 창조의 심리적 잔재일 것입니다. 아누나키와 초기 인간 사이의 실제 부모-자식 관계의 잔존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물질적 존재를 넘어선 의미를 찾을 때 우리 자신보다 더 위대한 것의 일부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진정한 현실에 반응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딘가에 아직 존재하며 지켜보거나 기다리는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화물 숭배 사상의 개념은 흥미로운 현대적 유사점을 제공합니다. 고립된 태평양섬 문화권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서구에 발전된 기술을 접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그것을 종교적 또는 마법적 용어로 해석했습니다. 군인들이 떠난 후 일부 섬 주민들은 의식적인 모방을 통해 화물기가 돌아오게 하려고 모형 비행기와 관제탑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와서 기적적인 물품을 가져다 준 방문객들의 이야기를 보존했습니다. 몇 세대 안에 이 이야기들이 살아남았다면 그것들은 신화화되었을 것입니다. 방문객들은 신이 되고 비행기들은 신성한 전차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원시적인 민족들이 발전된 기술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여줍니다. 또한 정확한 설명이 얼마나 빨리 신화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만약 아누나키가 고대 인간을 방문했다면 같은 과정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들의 우주선은 천상의 전차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술은 신성한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떠남은 신들이 하늘로 물러나는 것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기적인 귀환은 신성한 심판이나 재림에 대한 종교적 기대로 변했을 것입니다. 다른 문화권의 창조 신화와 신성한 존재에 대한 묘사 사이의 유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메르의 아누나키, 이집트의 네테루, 힌두의 네바, 그리스의 올림푸스 신들, 노르웨이의 아시르, 메소아메리카 신들은 모두 유사한 패턴을 묘사합니다. 이들은 인간 이전에 존재했던 강력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문명을 가르치고 때로는 인간과 이종 교배를 했습니다. 또한 그들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고 결국 인간사에 덜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특정 이름과 세부 사항은 다양하지만 전반적인 구조는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주류 인류학은 이를 보편적인 인간 심리를 통해 설명합니다. 이는 자연 현상을 의인화하고 인간 사회 구조를 반영하는 계층적 신전을 만드는 경향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설명은 이 신화들이 동일한 비인간 존재 집단과의 실제 역사적 상호작용을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문화적 관점을 통해 기억된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아눈나키, 이집트의 네테루, 인도의 데바는 모두 같은 존재의 다른 이름일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문화적 해석과 오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고대 민족의 천문학적 지식은 연구자들을 계속해서 당혹스럽게 합니다. 서아프리카 말리의 도곤족은 시리우스 별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망원경 없이는 볼 수 없는 백색 와해성 동반성인 시리우스 B의 존재도 포함됩니다. 그들은 이 지식이 시리우스 시스템에서 온 존재들인 nom모에 의해 주어졌다고 주장합니다. nom모는 지식과 문명을 가져다준 양서류 존재로 묘사됩니다. 도곤족은 현대 천문학 장비 없이 어떻게 시리우스 B에 대해 알 수 있었을까요? 회의론자들은 그들이 20세기 초 서구 천문학자들로부터 이를 배웠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꾸며지거나 오해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도곤족은 자신들의 지식이 고대로부터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기술 이전 시대 문화의 존재해서는 안 되는 지식을 나타냅니다. 이는 발전된 존재와의 접촉 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단에 의한 정보 전달을 시사합니다. 고대 마야 달력은 명성과 악명을 얻었습니다. 특히 세간에 과장된 2012년 날짜를 일부는 세상의 종말을 예측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 특정 예측은 근거가 없었지만 마야 달력 시스템 자체는 놀랍도록 정교합니다. 마야인들은 여러 겹치는 시간 주기를 매우 정밀하게 추적했습니다. 태양년의 길이를 몇 초 오차 범위 내로 계산했습니다. 또한 수백 년 앞서 일식과 월식을 예측했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에 걸쳐 지속적인 달력 계산을 유지했습니다. 금속 도구나 바퀴 없이 한 문화권이 어떻게 그러한 천문학적 정교함을 달성했을까요? 마야인들은 쿠쿨칸 신에게 천문학, 수학, 농업을 가르쳐준 공로를 돌렸습니다. 이 신은 케찰코아틀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쿠쿨칸은 깃털 달린 뱀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또는 바다 건너에서 온 존재로 문명을 가르치고 돌아올 것을 약속했습니다. 종종 뱀과 연관되며 인류를 가르친 공로를 인정받는 엔키와의 유사성은 매우 놀랍습니다. 고대 민족이 왜 발전된 천문학적 지식을 가졌을지에 대한 질문은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단순한 농업 목적을 위해서는 계절만 추적하면 됩니다. 이것은 1년 내내 태양의 위치를 관찰함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태양년의 정확한 길이를 몇 초 오차 범위 내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26,000년 주기에 걸친 춘분점의 세차 운동을 추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진 별 시스템에 있는 보이지 않는 동반성에 대해 알 필요는 확실히 없습니다. 이 지식은 고대 농업 문명의 실제 필요에는 과도해 보입니다. 하지만 별 시스템 사이를 항해하려 했다면 상황은 다릅니다. 만약 고향 행성의 길고 타원형 궤도를 추적했다면 어떨까요? 또는 언제 지구로 돌아올지 결정하려 했다면, 아니면 광대한 거리에 걸쳐 연락을 유지하려 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정확한 천문학적 지식은 필수적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고대 민족의 천문학에 대한 집착은 자신들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세계들 사이를 여행하는 존재들이 그들에게 준 지식을 보존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 지식의 완전한 목적을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하게 된 후에도 말입니다. 의식 자체의 미스터리는 아눈나키 이론에 대한 아마도 가장 강력한 철학적 주장을 제공합니다. 신경과학의 엄청난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리적 과정에서 주관적 경험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철학자 데이비드 칼머스가 명명한 의식의 어려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뇌 활동을 매핑하고
의식의 신경상관 관계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뇌가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의식적인 경험이 존재하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정교한 컴퓨터처럼 단순히 무의식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주관적인 경험을 갖는지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일부 철학자들은 의식이 충분히 복잡한 정보 처리의 발현 속성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조직적 복잡성의 특정 임계점에 도달하면 의식이 자연스럽게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이들은 의식이 우주의 근본적인 요소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공간, 시간, 에너지와 같은 현실의 기본 특성입니다. 그리고 뇌는 의식을 창조하기보다는 집중시키고 조직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후자의 견해가 옳고 의식이 근본적이라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아누나키가 기여한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DNA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형태의 의식 씨앗, 조직 원리 또는 근본 의식과의 연결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무의식적인 생물학적 기계에서 진정으로 경험하는 존재로 격상시켰을 것입니다. 인간 창의력의 현상은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하고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능력은 지구상의 다른 종들과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를 구별합니다. 우리는 예술, 음악, 문학, 복잡한 기술을 창조합니다. 또한 추상적인 수학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상상하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에 경외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우주에서의 우리의 위치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또한 즉각적인 생존 가치가 없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집니다. 창조하고 탐험하려는 이러한 욕구는 순전히 진화론적 관점에서 볼 때 거의 과도해 보입니다. 창의력과 지능은 생존에 유리한 장점을 가집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러한 특성을 소유한 정도는 생존을 위한 자연 선택이 요구하는 수준을 초월하는 듯합니다. 우리는 실용적인 기능이 없는 예술을 창조하는 데 자원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진리나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 실용적인 문제들을 희생합니다. 우리는 갈 필요 없는 장소를 탐험하며 목숨을 겁니다. 아마도 이 창조적 충동, 즉 일부 사람들이 신성한 불꽃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우리의 창조주로부터의 가장 직접적인 유산일 것입니다. 이는 아누나키의 한 측면이며 우리가 그들의 자손임을 가장 강력하게 나타냅니다. 아누나키가 인간사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에서 물러난 후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고려해 봅시다. 몇 가지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들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고대 문헌에서 시사하듯이 영구적으로 또는 주기적으로 자신들의 모행성으로 돌아갔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니비루의 궤도가 정말로 수천 년이 걸린다면 그들은 근접할 때만 지구를 방문할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지구의 영구적인 존재를 확립했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숨겨져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지하에 있거나 외딴 지역에 있었을 것입니다. 다양한 신화는 속이 빈 지구 또는 신성한 존재들이 거주하는 지하 왕국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캘리포니아의 마운트 샤스타, 히말라야스, 그리고 다른 여러 지역에는 지역 전설이 지속적으로 전해져 옵니다. 이 전설들은 산 안이나 아래에 숨겨진 문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셋째로, 그들은 우리가 아직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육체적 형태를 초월하여 다른 존재 방식으로 승천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영적 전통은 깨달음, 승천 또는 더 높은 존재의 차원으로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아누나키가 달성했거나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넷째로, 지나스틱스들이 제안했듯이 그들은 훨씬 더 강력한 권위에 의해 불려가거나 쫓겨났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인류를 홀로 남겨두었습니다. 다섯째로, 그들은 전쟁이나 재앙을 통해 멸종했거나 스스로를 파괴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창조물을 우주의 고아로 남겼습니다. 우리가 창조주에게 버려져 홀로 존재한다는 가능성은
우리의 책임과 운명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우리를 지켜보는 아눈나키가 없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신성한 계획도 호소하거나 반항할 우주의 부모도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관점에 따라 무서울 수도 있고 해방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길을 개척할 자유를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에 대한 모든 책임의 무게 또한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실수는 우리의 것이고 모든 승리도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 종의 미래는 전적으로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아눈나키의 가장 큰 선물은 우리의 창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떠남, 즉 그들이 결코 계획하거나 상상하지 못했던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해방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을 넘어 진화하여 우주에서 우리만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난 몇 세기 동안 인간 문명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산업혁명의 시작부터 오늘날까지 우리는 크게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말에 의해 끌리는 쟁기에서 핵에너지로, 편지 쓰기에서 즉각적인 국제통신으로 나아갔습니다. 또한 지구에 묶여있던 존재에서 달에 착륙하고 태양계 너머로 탐사선을 보내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과학적 지식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우리의 기술은 삶의 거의 모든 측면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의 인구는 10억 명 미만에서 거의 80억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궤도를 유지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전쟁, 환경 붕괴 또는 기술적 재앙을 통해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는다면 1000년 후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10,000년 후에는 어떨까요? 100만 년 후에는 어떨까요? 우리는 스스로 우주를 여행하는 존재가 되어 다른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다른 지적인 종족들과 만나고 어쩌면 새로운 생명체를 창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 죽음, 그리고 현실 자체의 미스터리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이나 유전적 변형을 통해 생물학적 한계를 초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를 통해 존재하는 정보 패턴으로 변환될 수도 있습니다. 요컨대 우리는 아눈나키 자신들과 매우 흡사한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세계를 형성하고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엄청난 힘과 지식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가능성은 인간 운명에 대한 흥미로운 해석을 제시합니다. 아마도 아눈나키는 우리를 영구적인 종이 아니라 씨앗으로 창조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수준에 도달하거나 그 이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존재입니다. 아마도 지적인 생명이 발전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그들에게는 매혹적인 일일 것입니다. 또는 그들이 외로워서 우주를 공유할 자신들과 같은 다른 존재들을 창조하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 부모는 자녀가 자신들을 능가할 기회를 주기 위해 종종 엄청나게 희생합니다. 아마도 아눈나키 또는 적어도 인류를 보호하고 가르쳤던 엔키 파벌은 비슷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육체뿐만 아니라 의식, 창의력, 잠재력을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이 선물들로 무엇을 할지 지켜보기 위해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인간의 성과는 우리의 창조 시 우리 안에 심어진 잠재력의 실현입니다. 모든 예술작품, 과학적 발견, 연민의 행위 또는 초월적인 경험의 순간은 우리 안에서 피어나는 아눈나키의 씨앗입니다. 더 어두운 해석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종으로 창조되었고 그 목적에 반항했다면 아눈나키의 귀환은 자비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다시 붙잡아야 할 탈출한 재산, 버려야 할 부서진 도구 또는 억압해야 할 위험한 반역자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종교에서 발견되는 종말론적 전통은 신들이 돌아올 때의 최종 심판을 묘사하며 이러한 우려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크라이스트가 돌아오는 심판의 날을 묘사합니다. 그 날에 하늘의 신들과 군대는 반항하는 인류에 맞서 전쟁을 벌입니다. 다른 전통에서도 비슷한 종말 시나리오가 나타납니다. 노스 락나로큰 신들과 거인들이 전투를 벌입니다.
힌두 카리 유가는 세계가 파괴되고 재창조되기 전에 혼돈에 빠지는 시기입니다. 마얀 달력 주기는 파괴와 갱신으로 끝납니다. 이것들은 죽음과 변화에 대한 보편적인 인간의 불안일까요? 아니면 과거 재난에 대한 문화적 기억이자 미래 재난에 대한 경고일까요? 만약 아누나키가 인류에게 불만을 품고 홍수와 다른 재앙을 일으켰다면 그들은 다시 그렇게 할 수도 있을까요? 현대의 외계인 납치 현상은 이 조사에 또 다른 층을 더합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우주선에 납치되어 의학적 검사를 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유전 샘플이 채취되거나 임플란트가 삽입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보고들의 세부 사항은 놀라운 일관성을 공유합니다. 큰 머리와 눈을 가진 작은 회색 존재들, 명령하는 더 키 큰 존재들, 생식기관에 초점을 맞춘 의료 절차 등이 나타납니다. 납치된 사람들에게 보여진 혼혈 아기들과 인류의 미래에 대한 메시지도 공통적입니다. 회의론자들은 이러한 경험을 수면 마비, 잘못된 기억, 심리적 장애 또는 조작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문화 전반에 걸친 일관성과 많은 경험자들이 보이는 진정한 트라우마는 어떤 실제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무엇인지 불확실하더라도 말입니다. 만약 일부 납치 보고가 비인간 지능과의 실제 경험을 나타낸다고 받아들인다면 몇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이 존재들은 유전적 작업을 계속하는 아누나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창조물을 모니터링하고 어쩌면 조정을 하거나 새로운 혼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유로 인류에 관심을 가지는 다른 외계 종족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들은 완전히 다른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차원 간 존재, 시간 여행자 또는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의식의 측면일 수도 있습니다. 미확인 비행 물체 공개 운동은 최근 몇 년 동안 상당한 추진력을 얻었습니다. 여러 군 관계자들이 알려진 인간 기술을 훨씬 뛰어넘는 능력을 보여주는 비행체를 조우했다는 신뢰할 만한 보고를 내놓았습니다. 이 능력에는 즉각적인 가속, 음속, 돌파음 없는 극초음속 속도가 포함됩니다. 또한 공기와 물 사이를 매끄럽게 전환하는 매체 간 이동과 관성에 대한 명백한 저항도 있습니다. 정부 기관들은 이러한 현상들이 실제하며 미확인 상태이고 조사의 가치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수십 년간의 부인과 조롱에서 벗어난 중요한 변화입니다. 만약 이 비행체들이 외계에서 온 것이라면 누가 그것들을 운용할까요? 그것들은 직접적인 접촉이 중단되었더라도 지구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아누나키의 함선일까요? 그 시점은 흥미롭습니다. 미확인 비행 물체 보고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는 인류가 핵무기를 시연하고 본격적인 우주 탐사를 시작한 이후였습니다. 만약 아누나키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면 인류의 기술적 성장은 새로운 관심이나 우려를 불러일으켰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지구 너머로 퍼져나갈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누나키를 더 동등한 조건으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주된 지침 또는 불간섭 원칙의 개념은 공상과학 소설에 등장하며 현실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우주 전역에 첨단 문명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발전하는 종에 간섭하는 것에 대한 규약을 따를 수 있습니다. 아누나키가 인류에 대한 직접적인 통치에서 물러난 것은 그러한 원칙이 발효된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정 수준의 발전이나 독립에 도달하자 그들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성숙하도록 물러섰습니다. 가끔 목격되는 현상과 접촉은 모니터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안전하게 발전하고 있는지 또는 위험한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접촉이 존재한다면 왜 공개적이고 공식적이지 않고 모호하며 부인할 수 있는 상태로 남아있는지 설명할 것입니다. 첨단 문명은 만약 그들이 원한다면 자신들의 존재를 절대적으로 부인할 수 없게 만들 기술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의도적인 모호성을 시사합니다. 즉, 모니터링하거나 미묘하게 안내할 만큼의 존재는 유지하지만 우리의 자율성이나 발전을 압도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만약 아누나키가 실제로 인류를 창조했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실용적, 감정적,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그것은 우리가 우주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아눈나키가 현재 부재하더라도 그들의 존재는 다른 곳에 지적인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간 여행과 유전 공학을 가능하게 하는 발전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우주적 관점을 잠재적인 고립에서 더 큰 의식 있는 존재들의 공동체 이론으로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둘째, 그것은 영적인 직관에 대한 과학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육체적인 존재 이상이라는 느낌을 가집니다. 신성한 불꽃이나 더 높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보다 더 위대한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혼혈 기원의 구체적인 근거를 가질 것입니다. 셋째, 그것은 목적과 방향을 제시합니다. 만약 우리가 첨단 존재들의 자손이거나 창조물이라면 우리는 그들을 만나거나 능가할 잠재적인 운명을 가집니다. 즉, 스스로 우주 시민이 되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첨단 문명 공동체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종교적 신념과 신앙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고려해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인간이 무한한 신적 존재가 아닌 외계인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일 것입니다. 이것은 신성한 것을 단순히 기술적인 것으로 축소하고 신비를 기계적인 것으로 대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고대의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제공하고 신앙과 과학을 화해시키는 해방적인 경험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계시를 통합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눈나키를 더 높은 신성한 의지의 도구로 이해할 것입니다. 아눈나키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천사나 신이며 모든 존재의 궁극적인 근원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종교의 역사는 본질적인 신앙을 잃지 않고 새로운 지식에 적응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종교는 살아남았습니다. 종들이 개별적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진화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종교는 적응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눈나키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종교는 다시 변모할 가능성이 있지만 반드시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아눈나키가 존재한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빚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은 중요합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를 창조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의무를 지는 것일까요? 그들은 우리에게 권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도덕 철학은 창조자가 피조물에 대해 자동적으로 무한한 권리를 가진다는 생각을 거부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소유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존재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들이 당신의 모든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을 재산처럼 되찾을 수 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는 의식과 자유의지를 가진 모든 존재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와 상관없이 본질적인 권리와 존엄성을 가진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만약 아누나키가 인류에 대한 통제를 다시 주장하려 한다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저항할 정당성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도구나 재산이 아닌 독립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감사와 그들이 우리에게 준 것에 대한 인정을 그들에게 마땅히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는 성인 자녀와 부모의 관계와 유사할 수 있습니다. 종속 없는 인정과 존중, 굴종 없는 감사, 통제 없는 연결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누나키와의 미래 접촉 가능성은 현실적인 질문들을 불러일으킵니다. 만약 그들이 돌아온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들이 계속 진화하거나 스스로를 변형했다면
고대의 묘사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즉시 지능적이거나 살아있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소통할까요? 그들은 여전히 수메르어를 사용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언어나 소통 방식을 개발해야 할까요? 그들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우리의 발전에 만족할까요? 실망할까요? 우려할까요? 아니면 적대적일까요? 글로벌 문명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정부들은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할까요? 아니면 경쟁할까요? 종교는 그들을 돌아온 신으로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사기꾼으로 배척할까요? 일반 대중은 그들을 환영할까요? 아니면 두려워할까요? 이 질문들은 단순히 가설적인 추측이 아닙니다. 만약 아누나키 이론이 어떤 타당성을 가진다면 접촉은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방문하는 외계인에 의해 창조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 지식이 가져오는 책임은 심오합니다. 만약 우리가 아누나키의 피조물이자 우주 속 그들의 유산이라면 우리의 발전은 그들에게 반영될 것입니다. 무엇이 되고 우리의 존재로 무엇을 하는지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중요합니다. 모든 인류의 성과는 우리의 창조자들을 영광스럽게 하고 모든 인류의 실패는 그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고 강력한 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욱 중요하게는 만약 아누나키가 우리를 창조했다면 우리 역시 창조자가 될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똑같이 할 능력과 책임, 즉 우리 스스로 창조자가 될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미 유기체를 유전자 조작하고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의식을 기계에 업로드하거나 합성 생명체를 만드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아누나키의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본성에 내재된 패턴을 따르며 그들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이 직면했던 것과 동일한 윤리적 질문들과 씨름해야 합니다. 창조자는 그들의 피조물에게 어떤 책임을 지는가? 피조물은 어떤 권리를 가지는가? 우리가 정한 목적을 위해 생명을 창조하는 것과 우리가 창조한 존재들의 자율성과 자유를 존중하는 것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룰까요? 이 탐사를 마치면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아누나키가 실제로 인류를 창조했다면 어떨까요? 솔직한 답은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증거는 시사적이지만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고대 문헌들은 그러한 창조를 묘사하지만 그것들은 신화적일 수 있습니다. 고고학적 변칙들이 존재하지만 그것들은 통상적인 설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유전적 난제들은 남아있지만 진화론적 틀 안에서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미확인 비행 물체 현상은 계속되지만 그것들은 평범한 원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여전히 열려 있으며 조사를 요구하고 겸손을 요구하며 쉬운 답을 거부합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에 따르면 이 이야기는 그럴듯합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역사가 설명하기 어려운 특정 변칙들을 설명합니다. 또한 우주에서의 우리의 위치에 대한 깊은 인간의 직관과 공명합니다. 문자적으로 사실이든 아니든 아누나키 이론을 탐구하는 것은 중요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기원, 우리의 잠재력, 그리고 우리의 운명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보여줍니다. 아누나키 이론을 탐구하면서 얻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과거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계인에 의해 창조되었든 순전히 자연 선택을 통해 진화했든 상관없이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의 운명을 설계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화를 형성하고 우리의 유전자를 변형하며 새로운 생명과 지능의 형태를 만들 수 있는 지점까지 발전했습니다. 또한 잠재적으로 다른 세계로 퍼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누나키가 그랬던 존재, 즉 생명을 창조하고 변형하는 힘을 가진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현명하게 사용할지
어리석게 사용할지, 윤리적으로 사용할지, 아니면 부주의하게 사용할지, 모든 존재에게 이롭게 할지, 아니면 좁은 이익만을 위해 봉사할지, 이러한 선택들은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우주 구석구석의 생명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만약 고대 문헌이 시사하듯이 아누nnaki 지켜보고 있다면 그들은 우리를 판단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얼마나 잘 봉사했는지로 판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무엇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잠재력으로 무엇을 하기로 선택하는지에 따라 판단할 것입니다. 궁극적인 질문은 아누nnaki 우리를 창조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원이 무엇이든 내재된 가능성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의식 있고 창의적이며 자기 인식이 있는 존재로서의 가능성입니다. 그 도전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직면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응하느냐가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정의할 것입니다. 잘 주무십시오, 몽상가들이여. 그리고 시간의 모래 아래에서 아직 재발견되기를 기다리는 고대의 진실이 무엇인지 고려해 보십시오.